이게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리드 업체로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 거를 벌써 얘기해요. 인텔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인텔은 이제 지금 가우디 3 얘기하고 있고 가우디 4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시장 장악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절대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우린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 지배업자야. 그러니까 우리 주식 많이 사. 이 얘기하는 거라고. GPU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배틀메이지 XE2가 이제 탑재돼서 나옵니다. 24년 초 발표 예정에서 지연된 거죠, 이게. 그쵸, 지연됐죠. 예. 뭐 성능이 뭐 4070, 뭐 4070X급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FSR급 프레임 생성 기능이 추가 예정이고 DX9 그 부분 이제 개선된다. 그리고 이제 영상 관련해 가지고 H266VVC 이제 디코딩 지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배틀메이지는 원래 24년 초였어요. 원래 네. 애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알케미스트가 22년 초에 나왔고 성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상했던 수준이고 네네네. 현재까지 지금 알케미스트가 일단 나오면서 한 2년 가까이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판매량에서 좋은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매량이 일정한 성과가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네,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리고 판매량이 안 나온 가장 결정적 이유는 서드파티를 제대로 못 끌어들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수스나 MSI, 기가바이트 같은 메이저 탑티어 회사가 아크를 사용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들어 줘야 여기서 판매량이 나올 텐데 이 세 회사들이 엔비디아 눈치 보느라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엔비디아 눈치를 안 보려면 아크를 써서 판매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확신도 못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인텔 내부적으로도 외장 그래픽 코어보다는 내장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쏠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아. 네. 처음에 이제 인텔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고 한 결정적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장 그래픽 카드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가지고 내장 그래픽에 넣어서 내장 그래픽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AMD와 퀄컴이나 애플과 같은 경쟁하는 모바일 제품이나 PC 제품군에서 경쟁할 수 있는 GPU가 통합된 CPU를 만들겠다라는 게 원래 핵심이었거든요. 최종 목적이 그거였죠. 근데 최종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일정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위기가 좀 일로 쏠리는 분위기예요. 굳이 이거 만들어야 되나? 매장?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개발 포커스나 모든 포커스가 CPU가 출시되는 시점으로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루나레이크가 3분기, 네. 에로레이크도 4분기. 그러니까 지금 배틀매지도 4분기로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외장 그래픽카드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앞뒤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내장 그래픽 코어에서만 평가를 받고 해서 평가를 못 받으면 그거 그냥 내장 그래픽 코어나 옛날에 HD 그래픽 성능 올라간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텔이 애초에 원하는 성과를 못 얻거든요. 이미지 개선도 안 네, 되는 이미지 거죠. 개선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배틀메이지부터는 이 제품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제품의 마케팅과 세팅의 문제예요. 이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시장의 니즈에 맞는 가격,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레이드 정확하게 세팅해서 적절한 시점에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이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서드파티를 더 참전을 시켜야 되는데 서드파티를 참전시키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니들도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가격이 필수야. 근데 가격이 너무 안 좋아. 아크가. 솔직히 처음에는 가격이 좋았거든요. 네. 아크가. 근데 초기에는 가격은 좋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었죠. 완성도가 떨어져. 완성도가 떨어졌어요. 네. 완성도가 올라왔는데 지포스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크는 가격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거꾸로 안 좋아졌거든요. 지포스가 그 2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폭락했어요. 아크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크도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수준에서는 아크가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 그래픽카드를 안 팔아봐서 그런지 그래픽카드 시장에 맞는 적절한 영업적 전략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줘야 아크가 일정한 평가가 나오고 평가가 나와야 서드파티 참전시키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이제 뭐 AMD인데 AMD는 발표한 게 없고요. 엔비디아로 넘어갈게요. 엔비디아도 뭐 5000 시리즈를 발표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 뭐 RTX AI PC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각종 RTX 기반 AI 어시스트 기술 지원 뭐 이런 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기조연설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품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엔비디아도 RTX AI PC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포스를 꼽아서 쓰면 그게 RTX AI PC라는 얘기야. 지포스 GPU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게이밍 머신으로 마케팅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은 게이밍 머신이면서 동시에 AI PC다. 지포스를 꼽으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DGPU 얘기했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GPU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디스크리트 GPU의 원래 뜻은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메모리가 따로 쓰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금 꼽는 그래픽 카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DGPU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는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DGPU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 그래픽 카드를 꼽은 PC를 RTX AI PC다. 기존에는 그걸 게이밍 머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AI 머신이다. 그래서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패키지화해서 드라이버의 업데이트를 이제 하겠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기반에서 다양한 뭐 라마든 페이스북 라마든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그 LLM들을 지포스를 통해서 가속해서 AI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그냥 이야기한 거 외에는 엔비디아는 발표한 게 없어요. 요번 컴퓨터엑스에서 가장 많이 화제되는 내용이 이제 AI 가속기 얘기거든요. 이제 인텔은 가우디 3 요거 제대로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칩넷 구조고 400W TDP에 엔비디아 H100, B200 사이의 성능이다. 그리고 가우디 3가 이제 8개 그 가속기하고 이제 베이스보드 가격 해가지고 12만 5천 달러로 발표했어요. 개당 15,000달러고 H100이 개당 2만 5천 달러래요. H100 대비해서 이제 40% 아니 15%에서 40% 높은 성능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이건 또 나와봐야 알겠죠.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가우디 3 발표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 가우디 3를 2달 전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렇죠. 네. 한 달 전인가 2달 네, 전에요. 얘기 한번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내용 그대로고요. 바뀐 건 없고요. 그러니까 가우디 3 같은 경우가 이제 인텔이 본격적으로 AI 가속기에 이제 시장에 명함을 내미는 게 가우디 3거든요. 네네. 가우디 2까지는 솔직히 인텔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가우디 3에서는 이제 인텔이 AMD와 더불어서 엔비디아를 그나마 위협할 수 있는 첫 제품이 이제 사실상 나온 거예요. 이제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하겠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가우디 3의 가장 최대 장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와트예요. 예, TDP 굉장히 저전력. B200이 1000W죠. 네. 예, H100이 700W고요. 이제 400W급. 베이스보드를 보면 거기에 그 모듈이 8개가 박히거든요. 네네. 이거를 키트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12만 5천 그걸 12만 5천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엄청 저렴한 거예요. 제가 그때 가우디 3 편 얘기했을 때 2만 5천 달러 하지 않겠어? 그런데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싸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가격도 이제 나왔고요. 성능은 이미 H100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는 이미 여러 벤치마크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네. 이 발표의 핵심은 이제는 기존에는 거의 9대1 싸움으로 엔비디아가 90% 나머지가 10% 가까이 되는 시장 점유율을 분할했다면 여기에 이제 인텔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계기가 가우디 3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훈련용과 추론용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론용이 아닌 훈련용 가속기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H백과 블랙웰 계열,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가우디 3, 네. 그 다음에 다음에 AMD의 MI300 계열.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쟁을 하겠죠. 이제 경쟁을 하겠죠. AMD도 발표를 했죠. MI 시리즈. 많이들 아시겠지만 HBM3E 메모리가 탑재된대요. 시기가 조금씩 매년 하나씩 있어요. MI 350 시리즈가 2025년이고 차세대 아키텍처를 채용한 MI 400 시리즈가 2026년에 출시된다고 로드맵을 발표했더라고요. 특징들은 이제 최대 메모리 용량이 288GB,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1.3배 증가한 6TB 세컨드를 구현했다고 하고요. H200 대비 FP16 및 FP8 이론 성능도 최대 1.3배, 서버당 모델 크기도 최대 2배 지원, 뭐 이런 게 있고요. 내년에 출시할 MI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스펙은 동일한데 FP4랑 FP6 데이터 타입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한 게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마지막에 출시된 게 MI300X잖아요. 네네네네. 네. MI300이 나왔고 MI300X가 나왔고 이번에 325X가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350X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400X가 나오는 네네네. 거거든요. 이게 325X는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HBM3E를 적용한 제품 개선 버전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가 개선된 버전이 MI350.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키텍처를 한 번 더 개선한 게 MI400. 네. 지금 MI300X가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오. 네.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모델 중에서 성능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MI300X를 많이 쓴다고 하고 네.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를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MI300X가 그나마 근접하게 성능을 내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다 보니까 가우디 3 출시 이전까지는 엔비디아를 쓰기를 싫어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선택이 많이 됐는데 MI300이 문제가 뭐냐면 TDP가 높아요. AMD MI300 계열은 가장 중요한 게 TDP를 좀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 성능은 그게 좀, 괜찮은데. 예, 성능은 괜찮은데 TDP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블랙웰이 HBM3E를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HBM3E를 쓴 다음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5X라고 제품을 새롭게 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블랙을 발표하면서 FP4하고 FP6를 지원을 최초로 추가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하려면 당연히 추가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P4하고 FP6도 여기 추가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나올. 예. 그러니까 블랙웰은 성능이 필요한 절대적인 곳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대체 모델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능과 성능을 업데이트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더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쪽 시장은 너무 복잡해서. 이제 엔비디아 중요한 거. 요번에는 차기 모델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황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또 개선 버전이 하나 또 나온대요. 블랙웰 울트라라는 개선된 버전이 한 번 나오고 그 이후 이제 또 1년 주기로 루빈이라고 하네요. 이 루빈이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천문학자에서 따온 코드네임이래요. 그리고 베라는 좀 이미 아시다시피 암 CPU 들어간다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요 두 네임을 두 개 쓰는 거고 특징은 뭐 기존에 막 그 황 회장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뭐 MV6 링크 뭐 컨버지드 뭐 인피니티 밴드 이더넷 스위치 뭐 이런 게 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개량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빈 GPU의 특징은 이제 TSMC 3나노 공정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HBM4 관련돼서 사용한다는 것 정도라고 하네요. 양산은 2026년이고요. 요 얘기가 사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관련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년 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벌써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한참 뒤 얘기고 2026년이나 돼야 나오는 얘기니까 네. 그때 가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했다 정도만 참고를 로드맵만 하시면 이렇게 밝혀졌어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왜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를 그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리드 업체로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 거를 벌써 얘기해요. 인텔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인텔은 이제 지금 가우디 3 얘기하고 있고 가우디 4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시장 장악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절대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우린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 지배업자야. 그러니까 우리 주식 많이 사. 이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주주님들 우리 주식 사주세요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주식이 주목적은 아니고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시장 지배적 업자야. 그러니까 인텔과 AMD는 경쟁이 안 돼. 그것이 주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우리 주식도 건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버용 CPU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텔은 제온6를 발표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에메랄드 래피즈 다음에 이제 그래나이트 래피즈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인텔 최초로 이제 서버용에다가 이제 P코어 2코어를 탑재한 제품이고요. P코어용은 이제 그래나이트 래피즈를 사용했고 2코어용은 시에라 포레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나이트 래피즈는 인텔 3와 7 혼용 칩넷이고요. 시에라 포레스트는 인텔 3입니다. 공정이. 시에라 포레스트는 이제 288개의 2코어가 탑재됐고 그래나이트 래피즈는 최대 144개의 P코어가 탑재됐습니다. 그 이번 제온6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텔을 재원하면 생각나는 건 항상 사파이어 래피즈잖아요. 네, 그렇죠. 사파이어 래피즈가 22년에 나와야 되는데 23년으로 늦춰지면서 여기가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주가도 떨어졌고요. 이때부터 인텔 점유율이 서버 시장에서 급속도로 AMD에 밀리기 시작한 시점도 요때예요. 그렇죠. 당시에 점유율이 한 AMD가 15% 수준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거의 30%까지 왔어요, AMD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 2년 사이에. 네네. 근데 인텔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에메랄드 래피즈가 23년 12월에 나왔고 급하게 다시 지금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 지연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기껏 내놨는데 에픽은 96코어인데 사파이어 래피즈는 60몇 코어니까 코어 수가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서버는 그게 중요한데. 서버는 어쨌든 절대 성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코어 수 부족으로 인해서 에픽이 어마어마하게 시장 점유율을 급상승시켰거든요. 제가 잠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버 시장에서는 제품을 한번 선택하면요 바꾸질 않아요. 되게 오래 쓰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저거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쓰던 거를 계속 쓰는 경향이 심한데 이때 당시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AMD를 선택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괜찮네. 예.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밀려져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텔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코어 수가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번에 P코어, 2코어를 분리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코어를 때려박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니즈거든요. 보통 제가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성능이 떨어져도 코어 수가 많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절대 코어의 성능보다는 코어 수가 많은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다 인텔이 저거 빼버렸잖아요. 하이퍼스레딩. 그렇죠. 싱글코어 성능이 필요한 저코어 제품. 싱글코어 성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수코어의 제품. 제품군을 두 개로 분류해서 최초로 내놔요. 그게 이제 2코어 제품이 시에라 포레스트고 네. P코어 제품이 그래나이트 래피즈고 비교해보면 AMD의 튜린이 이번에 발표한 게 192코어예요. 딱 그 중간 양쪽으로 지금 있거든요. 샌드위치 했네. 네, 샌드위치 했거든요. 에픽이 코어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써서 최대 288개 코어를 때려박은 제품을 이번에 브랜드 리네이밍을 하면서 출시를 했다. P코어 제품과 2코어 제품이 두 개는 나뉜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코어 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에픽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MD의 점유율이 이제 30%에 거의 근접했거든요. 현재 지금 23년, 24년 기준으로요.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지금 이제 AMD 옵테론 시절에 AMD가 달성했던 점유율이 거의 25% 수준이었거든요. 서버 시장에서. 그럼 지금이 가장 높은데. 지금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리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정말 AMD가 점유율이 올라가 봤자 65대 35 정도가 맥스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렌드가 바뀔 정도의 재원이 디메리트가 있다거나 에픽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픽이 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라고 보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는 제품인 걸로는 보여요. 좀 아까 방금 얘기하신 AMD 얘기는 그냥 적당하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5세대 에픽 튜리는 젠5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192코어, 384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인텔 64코어 시스템보다 이제 3.1배 빠르다고 자기네들은 자랑을 하네요. 뭐 AI 기반 요약으로 뭐 챗봇 번역 등에서 이제 인텔 대비 2.5배, 최대 5.4배 높은 결과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에픽이 4세대에서 적절한 코어를 갖춘 제품으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올렸거든요. 잘했나 보네. 당연히 그래서 네.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는 거일 거고 네. 젠5 아키텍처 기준이니까 젠4에서 크게 변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이 제가 96코어 수준으로 기억하고 네네. 있는데 네. 거의 2배 가까이 코어 수가 늘었거든요. AMD는 이제 4세대에서 많은 코어 수의 많은 스레드로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려왔거든요. 인텔이 거기에 걸맞는 대응 제품을 가지고 와서 과연 기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해도 저는 성공하는 거라고 봐요. 이미지 체인지는 성공한 거잖아요. 한 30% 정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전하는 거라고 보고 이 시장 점유율을 잘 끌고 가서 기존의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정도의 제품 평가는 받을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4세대와 다르게 인텔도 제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온6로 이름도 브랜드 네임도 바꿨고 이제 제품군도 다양화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점유율이 4세대처럼 15% 30%쭉 올라갈 것 같은 30%에서 더 많이 점유율이 뛴다거나 그럴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인텔이 방어하는 시즌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인텔이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할 것 같고 그래서 AMD는 이 시장 점유율 유지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성능과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보여요. 하반기에 나올 제품들, 이제 신제품들 관련해가지고 알아봤거든요. 이제 데스크탑도 알아봤고 노트북도 알아봤는데 오늘 이번에 이거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하반기에 나올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쏠려서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즐거울 것이다. 네.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포스 5000계열도 빠르면 하반기에 나오죠. 그쵸. 아니면 이제 뭐 내년 1분기에 나올 수 있고요. 홀리데이 시즌이 유력하다고 얘기 많이 네, 근데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언급은 안 됐고요. 네. 어쨌든 지금 모든 제품군이 GPU, 데스크탑, 모바일 제품군이 싹 다 하반기에 완전히 바뀌거든요. 새롭게 뭔가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자꾸 써보시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전반기는 얼만큼 지키느냐가 키포인트고 하반기에는 신제품이 얼만큼 사랑받느냐가 키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제품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뭐 서버를 포함해서 뭐 AI 가속기, 뭐 데스크탑, 뭐 모바일, GPU, 알아봐야 할 게 너무 많네요. 종류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즐거운 시즌이 좀 제품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즐거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제품을 유통하시거나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한 해가 됐으면 시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하반기에는 저희도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고 네네. 평가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떡밥들이 많아요. 떡밥들 많을 것 같고요. 네. 굳이 하나 더 추가로 언급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인텔이 이제 얼만큼 기존의 부진을 딛고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단계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제품은 브라이언 크루사이크랑 상관없는 제품들이에요.
이제 팻겔싱어가 그 위에서 자신만의 전략으로 구사한 제품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성공을 하면 팻겔싱어가 인텔을 새롭게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앤드류 그루브 이후에 최대 CEO가 될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브라이언 크리자니크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인텔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인텔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행보, AMD의 행보가 다 이제 갈리기 때문에 뭐 서버, GPU, 데스크탑, 노트북 다 관여돼 있어요. 예, 다 제품들이 인텔의 제품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올해가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는 인텔을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AMD의 포지션과 엔비디아의 포지션이 계속 바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